Where are you from? 所以你是从哪里来的？ Korea. Korea. You don't speak Korean. You don't speak Korean. 해외여행 가셨을 때 Are you Chinese? 라는 소리를 들으면 솔직히 기분 썩 좋지 않으시죠? 불과 10년 전만 해도 서양인들에게 아시아인은 무조건 중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 공항의 상황은 180도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Are you Korean? 이 한마디에 서양인들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렇게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증명하듯 전 세계 항공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40개국 하늘을 날며 수만 명을 관찰해온 싱가포르 항공 22 연차 수석 승무원. 그녀가 SNS에 올린 고백 하나가 하룻밤 만에 조회수 1000만을 돌파하며 폭발한 겁니다. 한국인 승객만은 눈 감고도 알아봅니다. 한국인인 척하는 가짜 중국인들은 곧바로 들통나죠. 처음에 그녀는 한국인을 그저 유난 떠는 특이한 민족이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서울 땅을 밟은 뒤 그녀의 22 연상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본국으로 돌아온 그녀가 전 세계 다국적 승무원들 앞에서 남긴 마지막 한 문장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이 베테랑 승무원은 한국에서 무엇을 목격한 걸까요?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겉으로는 미소와 서비스의 직업이지만 실제로는 관찰의 직업이에요. 비행기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우리는 승객 한 명 한 명을 읽어야 합니다. 표정, 손짓, 시선. 그걸로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상태인지 판단하는 거죠. 저는 아멜리아 탄입니다. 싱가포르 항공 수석 승무원이죠. 40개국 노선을 날았고 제 손을 거쳐 간 승객만 수십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동양인 승객은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서양 승무원들은 이 세 나라를 거의 구별 못해요. 얼굴만 보면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99% 맞춥니다. 얼굴이 아니에요. 행동을 보면 됩니다. 한국인 승객은 비행기에 타는 순간부터 다릅니다. 기내식 서비스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테이블을 펴고 앉아 있어요. 마치 준비된 사람처럼. 다른 나라 승객들은 승무원이 다가가야 그제서야 테이블을 만지작거리거든요. 한국인들은 이미 펴놓고 경건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한국 사람이다. 음료를 물어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승객은 메뉴를 들여다보면서 고민해요. 뭐가 있죠? 오렌지 주스 있나요? 물도 되나요? 그런데 한국인 승객은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대답이 나옵니다. 커피요. 아니면 물이요. 칼같이 정확하고 빠르죠. 마치 비행기 타기 전에 이미 뭘 마실지 정하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식사가 끝난 뒤가 진짜입니다. 다른 나라 승객들은 다 먹은 트레이를 좌석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올려놓고 가만히 있어요. 승무원이 와서 치워주길 기다리는 거죠. 그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요. 다 쓴 냅킨으로 트레이를 닫고 컵을 한쪽으로 모으고 수저를 가지런히 정리한 다음에 그걸 겹쳐서 건네줍니다. 마치 다음 사람을 위해 준비해 놓는 것처럼요. 22년 동안 이런 승객을 저는 한국인 말고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요. 솔직히 말할게요. 승무원 사이에서 한국인 승객은 가장 감사한 승객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받는 사람이 정리까지 해주면 그건 단순한 매너가 아니에요. 상대를 배려하는 문화가 몸에 밴 거죠. 그런데 처음엔 저도 이걸 그냥 특이한 습관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한국인은 좀 부지런하고 깔끔한 민족이구나. 그 정도였죠. 대단하다기보다는 독특하다에 가까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인을 관찰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동료 승무원들과 쉬는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한국인 승객도 트레이 정리해서 줬어. 어떻게 매번 저래. 다들 웃었어요. 신기하긴 하지만 그게 뭐 대단한 건가 싶은 분위기였죠. 그러던 어느 날 후배 승무원 니콜라우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갓 5년 차인 친구인데 다음 달부터 인천 노선에 배정받았다고 했습니다. 선배, 한국인 승객이 진짜 특별해요? 선배가 맨날 그 얘기만 하잖아요. 제가 웃으면서 대답했죠. 직접 보면 알아. 말로는 설명이 안 돼. 그래도 힌트 좀 주세요. 어떻게 구별하는 거예요? 착륙 30분 전에 봐. 한국인 승객은 그때부터 짐을 챙기기 시작해. 빛의 속도로. 다른 나라 승객들은 착륙해서 벨트 사인 꺼져야 그제서야 우르르 일어나서 짐칸 열잖아. 한국인들은 착륙 전에 이미 가방을 내려놓고 겉옷을 입고 이어폰을 정리하고 앉아 있어.
내리는데 1초도 안 걸리게 전부 세팅을 끝내놓는 거야. 니콜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걸로 국적을 마친다고요? 그것만이 아니지. 하나 더 알려줄까? 장거리 노선에서 자다가 일어난 승객 얼굴을 봐. 마스크팩을 붙이고 있으면 90% 한국인이야. 마스크팩이요? 비행기 안에서요? 응. 거기에 미스트까지 뿌리고 있으면 100%야. 22년 동안 예외가 없었어. 니콜이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는 22년 동안 이 민족을 가장 가까이에서 봐왔으면서 정작 아는 건 마스크팩과 트레이 정리뿐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건 그냥 스치는 생각이었어요. 그 생각이 결국 저를 서울까지 끌고 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알게 된 건데요. 한국인 승객들이 기내에서 슬리퍼를 꺼내 신는 것도 전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 문화거든요. 온돌이라는 바닥 난방 시스템 때문에 바닥이 곧 생활 공간이에요. 그래서 비행기 좌석도 자기 공간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는 순간 거기가 자기 방이 되는 거죠.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냥 편하려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비행기 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국인에 대한 모든 생각을 뒤집게 된 건 3만 피트 위가 아니라 스위스 융프라우에서였어요. 비행기 안에서 한국인을 구별하는 건 사실 시작에 불과했어요. 22년을 날다 보면 기내에서 못 볼 장면이 없습니다. 좌석에서 코를 골며 침을 흘리는 비즈니스맨, 이코노미석에서 맨발로 돌아다니는 관광객, 와인을 7잔째 마시며 옆 승객에게 인생 상담을 하는 아저씨까지. 인간의 민낯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비행기 안이에요. 집이 아닌데 집처럼 행동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인 승객들은 진짜로 비행기를 집처럼 썼습니다. 다만 그 방향이 달랐어요. 장거리 노선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싱가포르에서 인천까지는 약 6시간 반이에요. 유럽이나 미주 노선에 비하면 짧은 편이죠. 그런데 한국인 승객들은 이 6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이륙하고 좌석 벨트 사인이 꺼지면 대부분의 승객은 기내 엔터테인먼트 화면을 켭니다. 영화를 고르고 이어폰을 끼고 편하게 기대 앉죠. 한국인 승객들은 달랐어요. 기내 모니터를 아예 안 켜는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대신 개인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꺼내들어요. 거기에 이미 넷플릭스나 유튜브 영상을 오프라인으로 저장해 놓은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콘텐츠를 미리 골라서 다운로드까지 마치고 비행기에 탄 겁니다.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솔직히 좀 의아했어요. 기내 엔터테인먼트에 영화가 수백 편 들어있는데 굳이 미리 준비를 해오다니 좀 과한 거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효율이었어요. 남이 골라준 메뉴에서 고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준비해 오는 거예요. 6시간이라는 시간도 자기 계획대로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기내식이 끝나면 벌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건 저만 목격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승무원들 사이에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기내식 트레이를 수거하고 나면 화장실 앞에 줄이 생깁니다. 그건 어느 노선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한국 노선에서는 그 줄에 서 있는 승객 절반 이상이 손에 뭔가를 들고 있어요. 칫솔이요. 칫솔과 치약을 들고 화장실 줄을 서는 겁니다. 처음 본 후배 승무원들은 어김없이 물어봐요. 저 사람들 왜 칫솔을 들고 있어요? 제가 대답하죠. 한국인이니까. 밥 먹고 양치하는 게 저 사람들한테는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거야. 실제로 한국인 승객 중에는 아예 기내용 양치 세트를 따로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많았어요. 지퍼백에 칫솔, 치약, 가글에까지 넣어서요. 유럽 승객이나 미국 승객 중에 비행기 안에서 양치하는 사람을 저는 22년 동안 거의 못 봤습니다. 한국인은 매 비행마다 봤고요. 동료들은 이걸 보고 웃었어요. 한국인들은 비행기를 욕실로 쓰는 거야? 농담이었지만 저는 좀 다르게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 자기 루틴을 지키는구나. 환경이 바뀌어도 기준이 안 바뀌는 거예요. 비행기든 호텔이든 산꼭대기든 자기가 해야 할 걸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그때 저는 이걸 대단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과하다고 느꼈어요. 효율적이긴 한데 약간 강박적이랄까.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지 싶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캡틴 라지브 메논이 저한테 한마디를 했습니다. 라지브는 58세의 베테랑 기장이에요. 저보다 경력이 길고 한국 노선을 저보다 더 오래 날았던 사람이죠. 인천공항에 착륙한 뒤 크루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제가 또 한국인 승객 이야기를 꺼냈어요. 오늘도 마스크팩에 칫솔에 난리였어요. 한국인들은 정말 독특해요. 나지브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멜리아, 넌 한국인을 관찰만 하지. 이해하려고 하진 않는구나. 순간 뜨끔했어요.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이해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부지런한 민족이잖아요. 나지브가 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내가 한국 노선을 처음 날았을 때 한국인 승객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어. 그때는 기내에서 소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문제였거든. 큰 소리로 떠들고 얼굴이 빨개져서 비틀거리고 승무원들 사이에서 한국 노선은 고된 노선이었어. 정말요? 지금은 어때? 트레이를 정리해서 건네주고 칫솔 들고 줄을 서고 마스크팩을 붙이고 20년 만에 한 민족의 비행기 안행동이 이렇게 바뀐 건 내 경력 통틀어서 한국이 유일해.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라지브가 덧붙였어요. 변화의 속도. 그게 한국의 진짜 특별한 점이야. 넌 지금 완성된 모습만 보고 있는 거야. 그 뒤에 뭐가 있는지는 생각해 본 적 없잖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뭔가 깨달은 건 아니었습니다. 글쎄요, 경제가 좋아지면 매너도 좋아지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냥 그렇게 넘겼어요. 그런데 한 달 뒤 스위스에서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라지브의 말이 왜 맞았는지 온몸으로 느끼게 된 순간이었어요. 비행 스케줄 사이에 3일짜리 휴가가 생겼습니다. 취리 경유 노선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하루를 빼서 융프라우에 다녀오기로 했어요. 스위스 알프스의 톱 오브 유럽이라 불리는 곳이죠. 승무원 생활을 22년 했어도 관광을 제대로 해본 적은 별로 없거든요. 항상 공항과 호텔만 오가다 돌아가니까요. 인터라켄에서 산악열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차창 밖 풍경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만년설이 덮인 봉우리들이 구름 사이로 솟아있고 초록 목초지 위에 소들이 점처럼 흩어져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열차 안을 둘러보니 관광객들은 대부분 가벼운 차림이었어요. 운동화에 청바지, 가디건 정도. 유럽 관광객들은 카메라 하나 달랑 들고 편한 복장이었고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얇은 패딩 정도를 걸치고 있었죠. 해발 3,000m가 넘는 산인데도 대부분 도심 나들이 수준의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그룹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고어텍스 재킷에 등산 스틱, 전문 등산화, 배낭까지 완벽하게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스페이스 로고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였어요. 한 명도 아니고 7명 전원이 그랬습니다. 마치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를 향하는 원정대 같았어요. 주변 관광객들이 슬쩍슬쩍 쳐다봤습니다. 저도 쳐다봤고요. 열차가 융프라우요 역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확 밀려 들어왔어요. 영하의 기온에 바람까지 새서 얇은 옷을 입고 온 관광객들은 어깨를 움츠리며 느릿느릿 걸었습니다. 그 등산복 그룹은 달랐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쏜살같이 빠져나갔습니다. 등산 스틱으로 리듬을 맞추며 전망대를 향해 거침없이 걸어가는데 속도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다른 관광객들이 사진 찍으며 천천히 올라가는 사이에 그들은 이미 저 앞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따라가 보려고 했어요. 3분을 못 갔습니다. 해발 3,000m 고지대에서 빠른 걸음은 보통 체력으로는 불가능해요. 헐떡이면서 벤치에 앉았는데 그들은 이미 전망대 쪽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뭘 하고 있었냐면요. 배낭에서 김밥을 꺼내 먹고 있었어요. 알프스 만년설을 배경으로 김밥을 먹는 사람들. 그 장면이 너무 초현실적이어서 저도 모르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옆에서 쉬고 있던 독일인 남성이 제 시선을 따라가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인들이요. 여기 오면 항상 저래요. 자주 보세요? 융프라우 올 때마다 봅니다. 장비는 우리보다 좋고 속도는 우리보다 빠르고 솔직히 좀 무서워요. 그가 웃었고 저도 웃었지만 속으로는 웃기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보던 그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서도 똑같았거든요. 미리 준비하고 누구보다 빠르게 실행하는 것. 그게 장소를 가리지 않았어요. 하산길에 그 그룹 중 부부로 보이는 두 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분이 영어를 좀 하셨어요. 실례지만 왜 이렇게 장비를 갖추고 오셨어요? 여기는 관광지잖아요. 그분이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관광지라도 사는 산이에요. 산은 존중해야 하니까요. 짧은 대답이었는데 그 안에 담긴 게 많았어요. 이 사람들은 관광을 관광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산에 오르는 거니까 산에 맞게 준비하는 거예요. 대충이라는 게 없었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든 알프스에 오르든 자기 기준으로 완벽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 돌아와서 니콜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인들 비행기 안에서만 특이한 게 아니야. 스위스 산 꼭대기에서도 똑같아. 등산복 풀세트에 김밥까지 싸왔더라. 니콜이 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선배 또 한국인 관찰일기 쓰시는 거예요? 웃으면서 답장을 쳤어요. 관찰일기가 아니라 진짜 궁금해져서 그래. 이 사람들은 왜 이런 걸까? 메시지를 보내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2년 동안 비행기 안에서 한국인을 봤어요. 트레이를 정리하는 손, 마스크팩을 붙인 얼굴, 착륙 전에 완벽하게 짐을 챙기는 모습, 그리고 오늘 산 꼭대기에서 본 등산복과 김밥. 나지브 캡틴이 한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넌 관찰만 하지 이해하려 하진 않는구나.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22년 동안 관찰만 했습니다. 이제는 이해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다음 인천 노선 비행 스케줄에 맞춰서 개인 휴가를 붙이기로요. 22년 동안 인천공항 크루 라운지만 드나들었지 한 번도 서울 시내를 걸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보기만 했던 그 나라를 직접 밟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경험한 첫 번째 사건은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인천 노선 비행을 마치고 크루들과 헤어졌습니다. 보통은 크루버스를 타고 공항 근처 호텔로 가서 다음 비행까지 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짐을 끌고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승무원이 아니라 여행자로서 한국 땅을 밟는 거였어요. 입국 심사대 앞에 섰는데 자동 출입국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싱가포르 창의공항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하거든요. 저는 그 공항을 베이스로 22년을 일한 사람이에요. 공항 시스템에 관해서는 웬만해선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랐어요. 여권을 대고 얼굴 인식을 하고 게이트를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이 8초였습니다. 8초요. 줄도 없었고 직원한테 질문을 받지도 않았어요. 창의공항에서도 이 정도 속도는 쉽지 않거든요. 물론 창의공항도 빠릅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그냥 빠른 게 아니라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동선 자체가 사람을 멈추게 하지 않도록 설계돼 있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와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한국은 늘 회색빛 도시와 아파트 숲이었거든요. 3만 피트 위에서 보는 풍경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열차가 출발하고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깔끔한 도로, 질서정연한 차량들, 그리고 하늘이 맑았습니다. 아시아 대도시 하면 을에 떠오르는 뿌연 스모그가 아니었어요. 물론 계절 탓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방콕이나 자카르타 노선을 날다가 이 하늘을 보면 확실히 달랐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로 환승했어요. 호텔이 강남 쪽이었거든요. 지하철 플랫폼에 내려섰는데 첫인상은 깨끗하다였어요. 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고 안내 표지판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 국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화장실에서 왔어요. 환승 통로에 있는 지하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저는 진심으로 멈춰섰습니다. 이게 지하철 화장실이라고요. 유럽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노선도 수년간 날았습니다. 유럽 대도시의 공중 화장실은 일단 찾기가 어려워요. 있어도 유료입니다. 1유로에서 2유로를 내야 해요. 그리고 들어가 보면 솔직히 쾌적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곳이 대부분이에요. 파리 지하철 화장실은 아예 안 들어가는 게 상식이고 런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지하철 화장실은 무료였어요. 그것도 그냥 무료가 아니라 비데가 설치돼 있었고 자동 건조기가 있었고 바닥이 마른 상태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세면대 옆에 손 소독제까지 비치돼 있었어요. 호텔급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유럽이 돈 받고 제공하는 것보다 한국이 무료로 제공하는 게 낫다고.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내렸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오는 순간 서울의 거리가 펼쳐졌어요. 높은 빌딩들, 세련된 간판들,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 그리고 거리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행기 안에서 봤던 그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물광 피부요. 비행기 안에서 마스크팩을 붙이던 그 사람들이 여기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남녀 불문하고 피부가 빛났습니다. 옷차림도 시즌 유행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었어요.
같은 브랜드 같은 스타일이 거리 곳곳에 보였는데 그게 촌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의 흐름처럼 느껴졌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짐을 풀었습니다. 창문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22년 동안 이 도시의 하늘 위만 날아다녔는데 이제야 땅 위에 서 있다는 게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캡틴 라지브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서울에 왔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관찰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라지브의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드디어 갔구나. 3일이면 충분할 거야. 내 눈이 완전히 뒤집히는데 그때는 라지브가 과장한다고 생각했어요. 공항이 깨끗하고 지하철 화장실이 좋은 건 인상적이었지만 그 정도로 22년의 시각이 바뀌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강남의 한 카페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22년간 쌓아온 제 모든 상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침 9시쯤 호텔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강남대로 골목에 있는 2층짜리 카페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인테리어가 세련됐고 커피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카페 안을 둘러봤어요. 평일 오전인데도 자리가 거의 찼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일하는 사람, 태블릿으로 공부하는 학생, 이어폰을 끼고 화상통화를 하는 직장인. 모두가 각자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보던 그 효율적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은 여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맥북과 아이패드, 그리고 스마트폰까지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논문 같은 것이 떠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더니 그대로 카페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맥북은 테이블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이패드도요. 스마트폰도요. 저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저 물건들을 다 합치면 최소 500만 원입니다. 싱가포르 달러로 따져도 5천 달러가 넘어요. 그걸 아무런 조치 없이 테이블 위에 놓고 나간 겁니다. 잠금 장치도 없고 누군가에게 봐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나갔습니다. 급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른 테이블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가 쪽 테이블에 노트북이 놓여 있는데 주인이 없었어요. 그 옆 테이블에도 태블릿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요. 사람이 없는 자리에 전자기기가 널려 있었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카운터로 달려갔어요. 저기 저 테이블 손님이 물건을 전부 놓고 나갔어요. 직원이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자리 맡기 하신 거예요. 곧 돌아오실 거예요. 자리 맡기요? 네. 한국에서는 카페에서 자리 잡을 때 물건을 놓고 가는 게 보통이에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보통이라고요. 500만 원어치 전자기기를 놓고 나가는 게 보통이라고요. 자리로 돌아와 앉았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흥분이 아니라 혼란이었습니다. 싱가포르도 치안이 좋은 나라예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죠. 하지만 싱가포르에서도 카페에 노트북을 놓고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로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뉴욕이나 LA에서 이러면 돌아왔을 때 테이블이 깨끗하게 비어 있을 겁니다. 100%요. 15분쯤 지났을까요? 그 여자가 편의점 비닐봉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 앉아 봉지에서 삼각김밥을 꺼내 먹으면서 다시 맥북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물건이 사라졌을 거라는 걱정은 1mm도 안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방금 물건을 전부 놓고 나가셨잖아요. 무섭지 않으세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살짝 웃었어요. 아, 여기 단골이라서요. 근데 단골 아닌 카페에서도 이렇게 해요. 한국에서는 다 이래요. 진짜요? 저는 싱가포르에서 왔는데 우리나라도 치안이 좋지만 이렇게까지는 못해요. 미국에서 유학했는데요. 거기서는 화장실 갈 때도 노트북 들고 갔어요. 한국 돌아오니까 그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아, 무겁게 들고 다닐 필요가 없구나 하고요. 그녀가 아멜리아라는 제 이름을 물어봤어요. 저도 이름을 물었죠. 하윤이요. 정하윤. 하윤이라는 이름을 들으며 저는 이 순간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이건 치안이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잡아주는 안전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는 문화였어요. CCTV가 많아서 안전한 게 아니라 가져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전한 거였습니다. 그 차이가 거대했어요. 자리로 돌아와 커피를 마시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니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니콜 한국 카페에서 사람들이 맥북을 놓고 나가. 500만 원짜리를. 아무도 안 가져가. 네? 그게 말이 돼요? 나도 방금까지 안 믿었어. 전화를 끊고 카페 안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여전히 빈자리에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있었어요. 22년 동안 비행기 안에서 트레이를 정리해주는 손을 보면서 그냥 깔끔한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건 깔끔함이 아니었어요. 이건 신뢰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이었어요. 그날 아침 하윤에게서 한국에 대해 제가 전혀 몰랐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마스크팩이나 트레이 정리 같은 게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뼈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윤과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나눈 대화가 짧았는데도 묘하게 통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하윤이 강남역 근처 한 식당을 추천해줬어요. 된장찌개가 맛있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니 반찬이 먼저 나왔어요. 김치, 시금치, 나물, 멸치볶음, 콩자반. 작은 접시에 가지런히 담긴 반찬들이 테이블을 채웠습니다. 저는 싱가포르에서도 한식을 가끔 먹었지만 이렇게 반찬이 줄줄이 나오는 건 직접 와서 처음 경험했어요. 된장찌개를 한 숟갈 뜨는데 뜨거운 국물이 입안에 퍼지면서 깊은 맛이 올라왔습니다. 그냥 맛있다가 아니라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기내식만 먹다가 이런 음식을 먹으니까 왜 한국인 승객들이 기내식을 빨리 해치우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이런 음식을 매일 먹는 사람들한테 기내식은 그냥 때우는 한 끼인 거죠. 밥을 먹으면서 하윤의 얼굴을 마주보는데 카페에서 느꼈던 게 다시 떠올랐어요. 하윤 씨, 한국 사람들은 왜 피부가 저렇게 빛나요? 대뜸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하윤이 웃었어요. 빛난다기보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스킨케어가 그냥 화장이 아니라 자기 관리의 일부거든요. 세안부터 시작해서 토너, 에센스, 세럼, 수분크림까지 기본이 10단계예요. 10단계요? 네. 근데 이게 여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한국 남자들도 기본 스킨케어는 다 해요. 비행기에서 마스크팩을 붙이던 그 장면이 겹쳐 보였습니다. 기내에서 팩을 하고 미스트를 뿌리는 게 유난이 아니라 그냥 일상 루틴의 연장이었던 거예요. 비행기 안이 건조하니까 평소에 하던 관리를 거기서도 하는 거였죠. 그럼 외국인들이 한국인 구별할 때 피부를 보는 것도 근거가 있는 거네요. 맞아요. 일본 여성은 볼터치가 도드라지는 메이크업을 하고 중국 여성은 강렬한 레드립의 윤곽을 강조하거든요. 한국 여성의 포인트는 피부 자체예요. 화장을 했는데 안 한 것 같은 게 목표인 거죠. 새로운 시각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외모로 국적을 구별하려 했지만 그 외모 차이의 뒤에 있는 문화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된장찌개를 거의 다 먹을 무렵 하윤이 자기 이야기를 해줬어요. 대학원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고 있다고요. 언어학이요? 어떤 연구를 하세요? 한국어와 AI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어요. 한국어와 AI요? 하윤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자기 전공 이야기가 나오니까 신이 난 거예요. 아멜리아 씨 영어 쓰시잖아요. 영어는 발음과 철자가 일치하지 않는 거 아시죠? 당연하죠. 나이트의 K는 왜 있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윤이 웃었어요. 미국 드라마 보면 전화할 때 이름을 말하고 나서 꼭 철자를 하나하나 불러주잖아요. 스미스, SMITH 이런 식으로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들리는 대로 쓰면 틀리니까요. 일본어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히라가나로 입력하면 한자 후보가 여러 개 뜨거든요. 그 중에 맞는 걸 골라야 해요. 입력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선택 과정이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죠. 한국어는 다른 거예요? 한국어는 들리는 대로 쓰면 돼요. 발음과 철자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AI 음성인식에서 한국어가 엄청난 강점을 갖고 있어요. 기계가 사람 말을 알아듣고 텍스트로 바꿀 때 확인 과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유엔이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인정했다는 건 저도 어디선가 들은 적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는 몰랐거든요. 이게 600년 전에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만든 문자예요. 그 시대에 백성들이 글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든 거거든요.
그때 양반들은 반대했대요. 백성이 그를 알면 다스리기 어려워진다고. 600년 전에 만든 문자가 AI 시대의 무기가 되는 거네요. 맞아요. 세종대왕이 미래를 본 건 아니겠지만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가 결국 기술 시대에 빛을 발하는 거죠. 밥을 다 먹고 하윤이 메뉴판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매운 거 드실 수 있어요? 불닭볶음면이라고 있는데 한번 도전해 보실래요? 자신 있게 시켰습니다. 싱가포르 음식도 매운 게 많거든요. 한 젓가락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확 올라왔어요. 입안이 불타는데 매운맛 속에 단맛이랑 감칠맛이 겹쳐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데 자꾸 손이 가는 거예요. 이거 왜 이래요? 아픈데 맛있어요. 하윤이 키득거렸어요. 한국 매운맛이 그래요. 서양 매운맛은 칠리 기반이라 그냥 아프거든요. 한국 매운맛은 매운맛에 단맛, 감칠맛, 발효가 다 겹쳐 있어서 중독성이 있어요. 기생충 영화에서 라면 끓이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 하나로 전 세계 한국 라면 수출이 바뀌었어요. 땀을 닦으며 불닭볶음면을 끝까지 비웠습니다. 입안이 얼얼한 채로 식당을 나왔어요. 하윤과 인사하고 헤어져서 호텔로 걸어가는 길에 생각이 많았어요. 피부 관리의 문화, AI 시대에 빛나는 문자, 중독성 있는 매운맛. 어느 하나 단순한 게 없었습니다. 전부 그 뒤에 이유와 역사와 철학이 있었어요. 호텔에 돌아와 침대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문득 궁금해져서 한국 여권에 대해 검색했어요. 그리고 화면에 뜬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얼어붙었습니다. 세계 여권 파워 랭킹 2위. 대한민국. 그 숫자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권 파워라는 건 그 나라 국민이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 수를 기준으로 매기는 순위예요. 경제력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외교 신뢰도, 민주주의 성숙도, 국제사회에서의 평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돼요.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2위입니다. 12위도 대단한 거지만 여권 순위는 그보다 훨씬 위인 2위예요. 경제력으로만 보면 한국보다 큰 나라들이 줄줄이 있는데 여권 파워에서는 그 나라들을 전부 제쳤다는 뜻입니다. 1위가 어디냐고요? 싱가포르예요. 제 나라가 1위고 한국이 2위. 이 사실이 묘하게 와닿았어요. 제가 가장 가까이서 관찰해온 민족의 나라가 제 나라 바로 다음이라니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검색한 내용이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한국인이 미국에 가려면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해야 했어요. 비자 인터뷰요. 왜 미국에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질문을 받고 통과해야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일본인은 이미 미국 무비자였어요. 한국인만 인터뷰를 받아야 했던 거죠. 그 나라가 지금은 여권 파워 2위입니다. 20년이에요. 고작 20년 만에 미국 대사관 인터뷰를 받던 나라가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라지브 캡틴이 했던 말이 정확히 이거였어요. 변화의 속도. 이렇게 빨리 바뀐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불빛 아래 사는 사람들이 20년 전에는 미국 비자 인터뷰를 받으러 줄을 서 있었다니. 지금 이 도시를 보면 상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떠오른 게 있었어요. 10년 전 유럽 노선을 날 때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때는 서양인이 동양인을 보면 거의 자동으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 유 차이니스? 중국인이세요? 그게 기본 질문이었습니다. 미국 내 동양인 중에 중국계가 가장 많으니까 그냥 동양인이면 중국인이겠거니 하는 거죠.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베트남인이든 다 똑같이 차이니스라고 물어봤어요. 한국인 승객 중에 그 질문을 받고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그러실 만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바뀌었어요. 아, 유 코리안. 한국인이세요? 서양인들이 동양인을 보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비웃는 게 아니라 설레는 표정으로요. I love BTS. I watched Squid Game. 한국인이라고 하면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거예요. 이 변화를 저는 기내에서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예전에는 I am 코리안이라고 하면 오 코리아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지금은 I am 코리안이라고 하면 대화가 시작됩니다.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 이야기 한국 음식 이야기 한국 여행 계획까지 쏟아지는 거예요. 하윤이 말해줬던 것들이 하나하나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600년 전에 만든 문자가 AI 시대의 무기가 되고 10단계 스킨케어가 글로벌 뷰티 산업을 이끌고 매운 라면 하나가
전 세계 식문화를 바꾸고 있는 나라. 그 나라의 여권이 세계 2위인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문득 하윤에게서 들은 유학생 이야기도 떠올랐어요. 하윤이 대학원에서 만난 외국인 유학생들 이야기였는데요. 몰도바에서 온 학생이 있었대요. 몰도바는 옛날에 소련이었으니까 유학이라 하면 보통 중국이나 러시아로 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한국으로 유학 오는 학생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온 여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 한국어를 독학했대요. 그 나라에서 해외 유학 허가를 받은 최초의 여학생 중 한 명인데 갈 수 있는 나라가 여러 개였는데도 한국을 골랐다고요. 스페인에서 온 여학생 2명은 K-팝 댄서가 꿈이라면서 한국에 왔는데 수업 성적이 1등, 2등이었대요. 세계가 한국을 보는 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유 차이니스에서 유 코리안으로, 비자 인터뷰 필수 국가에서 여권 파워 2위로, 유학 비행기국에서 전 세계 학생들이 찾아오는 나라로, 이 모든 변화가 고작 20년 안에 일어난 거예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아까와 똑같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같은 풍경이 다르게 보였어요. 이 도시는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는 거구나.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뒤척이다가 새벽에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 시작됐어요. 지하철에서 벌어진 한 장면이 저를 끝내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22년간 승객을 관찰해온 제 눈에서 그날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오후에 인천공항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오전에 남산타워를 보고 오기로 했어요. 하윤이 남산은 꼭 가보라고 했거든요. 서울이 한눈에 보인다고. 호텔에서 지하철을 타고 명동역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이라 사람이 많았어요. 좌석은 이미 다 찼고 저는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세 번째 역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고 탔어요. 그때 좌석에서 뭔가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갈색 지갑이었어요. 방금 내린 승객이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지갑은 좌석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주인은 이미 문 밖으로 나간 뒤였어요. 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죽고 싶었지만 문이 닫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옆에 서 있던 20대 초반의 남자가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좌석 아래에서 지갑을 낚아채더니 닫히는 문 사이로 몸을 비집고 나갔습니다. 플랫폼에서 뛰어가는 그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저만치 걸어가고 있던 지갑 주인의 어깨를 탁 치더니 지갑을 건네주고 고개를 까딱 숙이고는 다시 돌아와 다음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이 닫히고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그 청년의 뒷모습을 봤어요. 자기 열차를 포기하고 남의 지갑을 돌려준 겁니다. 그것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요. 영웅적인 행동을 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한 걸 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명동역에 내려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트레이를 정리해 주던 손, 카페에서 노트북을 놓고 나갔던 하윤, 그리고 방금 남의 지갑을 위해 자기 열차를 포기한 청년. 다 연결되는 거였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남의 일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남산타워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서 근처 벤치에 앉았어요. 하윤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하윤의 답장이 왔어요. 한국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멜리아 씨한테 하나 더 이야기해 줄 게 있어요. 하윤이 보내온 건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수연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일본에서 유학하던 한국 청년이었습니다. 도쿄 지하철역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선로에 떨어졌어요. 열차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플랫폼에 있던 사람들은 얼어붙었어요. 이수연은 뛰어내렸습니다. 취객을 끌어올리려 했어요. 열차가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수연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스마트폰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나고 있었어요. 22년간 비행기 안에서 수만 명의 승객을 봤지만 울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하윤의 다음 메시지가 왔습니다. 동양 삼국 민족성을 비교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봤을 때 중국인은 못 본 척 지나가고 일본인은 발을 동동 구르다 가고 한국인은 보는 순간 뛰어든다. 이수연 씨가 그랬어요. 저는 한참 동안 답장을 못 쳤어요. 아까 지하철에서 본 그 청년이 겹쳐 보였거든요. 닫히는 문 사이로 뛰어나간 그 모습이요. 물론 지갑을 돌려주는 것과 선로에 뛰어드는 건 차원이 다른 일이에요. 하지만 뿌리는 같았습니다. 남의 일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윤이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가 있었어요.
한국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우리예요. 우리 엄마, 우리 학교, 우리나라. 영어에서는 my mom, my school, my country잖아요. 한국에서는 나이가 아니라 우리예요. 남의 일이 없는 민족이에요. 우리.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비행기에서 트레이를 정리해서 건네주는 것도 승무원을 우리 쪽 사람으로 보기 때문이었을까요? 카페에서 노트북을 놓고 나갈 수 있는 것도 주변 사람들을 우리로 신뢰하기 때문이었을까요? 22년간 관찰만 했던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호텔로 돌아갔어요. 짐을 싸야 했거든요. 가방을 꾸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걸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22년 동안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본 것들을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됐다고요. 그날 밤 인천공항행 택시 안에서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2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글을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 라운지에 앉았습니다. 싱가포르행 비행기는 새벽 1시 출발이었어요. 3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라운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열었어요. 택시 안에서 쓰기 시작한 글이 메모장에 저장돼 있었습니다. 읽어봤어요. 두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썼어요. 22년간 40개국을 날며 수만 명의 승객을 관찰해 왔습니다. 그중 한국인 승객만은 눈 감고도 알아봅니다. 이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본 것들을 하나하나 적었어요. 테이블을 미리 펴고 기다리는 모습, 다 먹은 트레이를 정리해서 건네주는 손, 마스크팩과 칫솔, 착륙 전 빛의 속도로 짐을 챙기는 습관, 융프라우에서 만난 등산복 군단, 서울 카페에서 노트북을 놓고 나간 여자, 지하철에서 남의 지갑을 위해 자기 열차를 포기한 청년, 그리고 이수연. 글을 쓰면서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관찰 기록이 아니었거든요. 22년간 직업적으로 지켜온 중립성을 깨는 일이었습니다. 승무원은 특정 국적의 승객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말하면 안 돼요. 모든 승객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원칙이니까요. 이 글을 올리면 회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문장을 쓸 때 하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카페에서 노트북을 놓고 일어서던 그 담담한 뒷모습, 된장찌개를 먹으며 한글에 대해 눈을 반짝이던 표정, 우리라는 단어가 한국어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고 말하던 목소리.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인을 알아보는 법을 익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진화한 민족을 22년째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목격하고 있었다. 새벽 12시 40분. 비행기 탑승 20분 전이었어요. 인스타그램과 링크드인에 동시에 올렸습니다. 게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싱가포르까지 6시간 반. 착륙하고 스마트폰을 켰을 때 알림이 1247개였습니다.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전 세계 승무원들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에미레이트 항공 루프트한자 캐세이 퍼시픽 퀀타스. 각국 항공사 크루들이 자기 경험을 덧붙이며 리포스트하고 있었어요. 나도 같은 경험이 있다. 한국인 승객이 트레이를 정리해줬을 때 감동받았다. 인천 노선 7년째인데 이 글이 내 마음을 대신 써줬다. 한국인 승객만큼 매너 좋은 승객은 본 적 없다. 해외 한인 커뮤니티로 퍼지고 한국 뉴스 사이트에도 기사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글이 폭발한 거예요. 그런데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레나 쉬, 싱가포르 항공 객실 서비스 디렉터예요. 제 직속 상사죠. 아멜리아, 그 글 때문에 위에서 난리야. 특정 국가를 칭찬하면 다른 국가 승객이 불쾌할 수 있다는 거야. 글 내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레나, 그 글에 쓴 건 전부 제가 직접 본 사실이에요. 사실이든 아니든 회사 입장이 있잖아. 일단 내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글을 내릴까? 22년 경력을 지킬까? 아니면 진실을 지킬까? 비행기 안에서 봤던 수만 명의 한국인 승객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트레이를 정리하던 손, 칫솔을 들고 줄을 서던 모습, 착륙 전에 짐을 챙기던 속도, 그리고 이수연. 글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3일 뒤에 레나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톤이 달랐습니다. 아멜리아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 글로벌 크루 컨퍼런스에서 연사를 해달래. 컨퍼런스요? 분기별 사내 강연이야.
다국적 승객 서비스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거야. 표면적인 이유는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속뜻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글을 억지로 내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차라리 회사 행사로 흡수해서 관리하겠다는 거였죠. 레나가 덧붙였어요. 강연에서는 특정 국가 칭찬 없이 일반적인 서비스 경험만 이야기해. 알겠지?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알겠다고 말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강연 당일이 왔습니다. 싱가포르 항공본사 강당에 전 세계 크루 200명이 앉아 있었고 온라인으로 500명이 접속해 있었어요. 무대 위에 섰을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22년 동안 비행기 안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했는데 이 무대가 더 무서웠어요. 처음 10분은 레나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일반적인 다국적 승객 서비스 요령, 문화별 식사 금기, 종교에 따른 서비스 차이, 무난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11분째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22년간 관찰한 가장 특별한 승객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레나의 표정이 굳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안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테이블을 미리 펴고 기다리는 모습, 트레이를 정리해서 건네주는 손, 마스크팩과 칫솔, 융프라우 등산복 군단. 강당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다들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서울 이야기를 꺼냈어요. 카페에서 500만 원짜리 노트북을 놓고 나간 여자. 지하철에서 남의 지갑을 위해 자기 열차를 포기한 청년.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수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민족은 단순히 부지런한 게 아닙니다. 20년 만에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된 사람들이에요. 여권 파워 세계 2위. 발음과 철자가 일치하는 언어로 AI 시대를 준비하고 있고 남의 일을 내 일처럼 뛰어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민족의 언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우리예요. 나의 엄마가 아니라 우리 엄마. 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레나가 손짓으로 무대에서 내려오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무시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말할 때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인을 알아보는 법을 익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진화한 민족을 22년째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2초간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200명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온라인 채팅창이 폭주했습니다. 맞아요. 한국인 승객은 정말 다릅니다. 나도 인천 노선에서 같은 걸 느꼈어요. 이 강연 영상을 공유해도 되나요?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22년 동안 지켜왔던 중립성을 깬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한 말은 전부 사실이었으니까요. 강연이 끝나고 레나가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읽히지 않았어요. 저는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레나가 제 앞에 섰습니다.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강당에서는 아직 박수 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었고 온라인 채팅창은 계속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멜리아. 네. 내가 일반적인 서비스 경험만 이야기하라고 했지.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레나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팔짱을 풀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도 런던 노선 20년 날았어. 근데 이렇게 한 나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회사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나는 네가 한 말이 전부 사실이라는 걸 알아.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어요. 저는 해고를 각오하고 있었거든요. 레나의 눈을 보니 진심이었습니다. 20년 경력의 디렉터도 같은 걸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죠. 고마워요, 레나. 고맙긴. 나한테 사고를 쳤으면서. 레나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22년 만에 가장 무거운 웃음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본사에서 공식 연락이 왔어요. 저는 매일 메일함을 열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징계 통보가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결과는 달랐어요. 싱가포르 항공본사는 제 강연을 다문화 승객 이해 프로그램의 모범 사례로 채택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한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 승객에 대해서도 시리즈 강연을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한 나라만 칭찬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기니까 시리즈로 만들어서 균형을 맞추겠다는 거였죠.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히요. 이건 제가 바라던 것 이상이었어요. 니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니콜 나 안 잘렸어.
오히려 시리즈 강연을 하게 됐어. 진짜요? 선배 대박이다. 그리고 너 인천 노선 첫 비행 어땠어? 니콜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배, 이제 알겠어요. 한국인 승객이 컵을 겹쳐서 건네줄 때 그게 그냥 습관이 아니라는 거. 뭔데? 상대를 자기 사람으로 생각하니까요. 우리 편이니까 편하게 해주려는 거잖아요. 니콜이 이해한 거였어요. 직접 보고 나니까요. 저처럼 22년이 걸리지 않았어요. 니콜은 한 번의 비행으로 알아챘습니다. 전화를 끊고 하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강연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하윤의 답장이 왔어요. 아멜리아 언니 강연 영상 봤어요.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워요. 다음에 서울 오면 제가 진짜 매운 불닭볶음면 사줄게요. 웃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웃음 뒤에 뜨거운 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저는 매주 인천 노선을 날고 있습니다. 달라진 건 없어요. 똑같은 비행기, 똑같은 유니폼, 똑같은 서비스. 하지만 제 눈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인 승객이 착륙 30분 전에 짐을 챙기는 걸 볼 때마다 이제 저는 또 시작이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사람들은 항상 다음을 준비하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트레이를 정리해서 건네줄 때 깔끔한 사람이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나를 우리 편으로 보고 있구나라고 느낍니다. 마스크팩을 붙이고 자는 얼굴을 볼 때 특이하다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 자기 기준을 지키는 사람이구나로 바뀌었어요. 22년간 3만 피트 위에서 승객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본 건 서울 거리를 직접 걸은 그 일주일이었어요. 한국인의 마스크팩, 칫솔, 등산복, 노트북, 방치, 지갑, 반환, 이수연. 이것들은 따로따로가 아니었어요. 전부 하나로 연결된 이야기였습니다. 준비성과 신뢰와 공동체 정신과 속도. 그 네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는 민족이었어요. 가끔 비행기 위에서 인천공항의 불빛이 보일 때가 있어요. 3만 피트 아래 한반도의 윤곽이 어둠 속에서 반짝일 때요. 그때 저는 혼자 미소를 짓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진화한 민족이 사는 나라. 그 나라의 하늘을 나는 것이 제 직업이라는 게 22년 만에 처음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싱가포르 항공 22년차 수석 승무원 아멜리아 탄의 이야기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여권 파워 세계 2위. 20년 전에는 미국 비자 인터뷰가 필수였던 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600년 전에 만든 문자가 AI 시대의 무기가 되고 있고, 카페에 500만 원짜리 노트북을 놓고 나가도 아무도 손대지 않는 나라. 선로에 떨어진 나물 위에 망설임 없이 뛰어드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아멜리아는 22년 동안 3만 피트 위에서 이 민족을 내려다봤습니다. 트레이를 정리하는 손, 마스크팩을 붙인 얼굴, 착륙 전에 짐을 챙기는 속도. 그걸 그냥 특이한 습관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직접 서울 땅을 밟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돼 있었다는 걸요. 준비성, 신뢰, 속도, 그리고 우리라는 단어로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까지. 그녀가 남긴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을 알아보는 법을 익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진화한 민족을 22년째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목격하고 있었다.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밥 먹고 양치하는 것, 카페에서 자리 맡으려고 물건 놓고 나가는 것, 남이 떨어뜨린 지갑을 주워서 돌려주는 것. 우리한테는 별것 아닌 일상이에요. 하지만 세계인의 눈에는 그게 기적처럼 보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세상에 알리는 일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우리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